어서오세요. 오규원 시인의 15주기를 맞아 준비한 15, 오규원의 시를 읽는 15분, 저는 시인 최지은입니다. 오늘은 오규원 시인의 초기시 시집 2권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상처입니다. 문학평론가 박동억님을 모시고 오규원 시에 대한 이야기 깊이 있게 나눠볼게요. 어서오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최지은 선생님. 네, 평론가님은 오규원 연구자이기도 하신데요. 언제 어떻게 오규원 시인의 시 세계에 푹 빠지게 되셨는지 간단히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제가 2010년부터 사실 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처음 오규원 선생님의 시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이후로도 계속 오규원 선생님에 대한 공부를 해왔던 것이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는 인연까지 얼마 안 것 같습니다. 거의 10년을 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그럼 강연 시작해 볼까요? 오규원 선생님께서는 경상남도 밀양군 삼낭진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은 정미소나 과수원, 밭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자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규원 선생님께서 13살이 되던 무렵 큰 상실을 겪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오규원 선생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가세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도 오규원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누나들이나 숙부의 집을 전전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낯선 집에서 잠을 자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기숙과 기식의 시간을 이 시기부터 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 그래서 오규원 시인은 굉장히 독서에 탐닉하기 시작했고요. 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오규원 시인에게 시를 쓴다는 것은 자신이 질 수 없는 것, 자신이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쓰는 것으로 대신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없는 것을 쓰는 방식이라는 말씀이 사실 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같은 창작자로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줄 수 없는 상태의 오규원 시인의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규원 시인의 2002년 대담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에게 시를 쓴다라는 것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허상뿐인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상실한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언어를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에 비추어 본다면 오규원 선생님에게 시를 쓴다라는 것은 부모의 목소리에 기대지 않고 세상을 인식하는 것, 홀로 세상에 서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시인의 산문인 하나의 편지와 세계의 축하 엽서라는 글을 살펴보면 우리는 오규원 시인이 어떻게 자신의 유년기 상실을 떠올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규원 시인은 3분의 어머니를 두셨어요. 한 분은 앞서 일찍 돌아가셨던 친어머니이고, 2분은 아버지와 재혼했던 새어머니였습니다. 첫 번째 새어머니는 오규원 시인이 친어머니를 잃은 직후 석 달 동안 잠시 오규원 시인을 돌보아 주다가 떠나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규원 시인은 본인의 산문에서 자신을 석 달 동안 돌보아 주다가 버리듯 떠나간 첫 번째 새어머니를 자신의 내면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나 다름없는 첫 번째 새어머니의 삶을 사랑의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새 어머니가 잠시 머물렀다라는 거는 어쩌면 유년의 어린이에게는 자신을 떠났다? 조금 과격하게는 자신이 뭔가 버림받았다라는 상흔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사랑의 길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고 그렇다면 사랑의 길이라고 표현한 거에는 오규원 시인의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앞으로 살펴볼 두 권의 시집을 유년기의 상처를 중심으로 읽어보면서 과연 오규원 선생님께서는 왜 첫 번째 어머니의 선택을 사랑의 길이라고 표현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시집 분명한 사건에 수록된 시 작품들은 굉장히 절망, 불안, 고독을 표현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길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먼저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최지은 시인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읽어볼까요? 수술과 암술이 떠나고 꽃잎과 꽃받침이 떠나고 꽃밭이 떠나고 마지막엔 풀이 흔드는 작별의 손이 보이고 인사도 없이 골목이 떠나고 길이 서 있다. 제가 부분만을 읽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좀 쓸쓸하고 아득한 그런 정서가 흐르는데요. 그러니까 꽃 다음에 열매로 이어지는 전개가 아니고 떠나고가 반복되면서 모두 작별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분명한 사건의 다른 시들 속에서도 절망과 고독의 표현들이 두드러지는데요. 기우뚱 휘청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발 디딜 곳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고백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절망과 고독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이나 고통을 주는 실체는 무엇인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시인은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 첫 번째 시집을 미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집이 오규원 시인의 유년기 고통과 관련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집을 꼼꼼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 오규원이 다루고 있는 인식이나 언어와 같은 관념어들이 마치 모성적 존재 혹은 어미새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 나그네라고 하는 제목의 오규원 시인이 등단 직후 첫 번째로 발표했던 이 작품에서 시인은 모험을 분분히 싸고 도는 인식의 나무들이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또 몇 개의 현상이라는 시에서는 건강한 모어의 아이들은 어미의 둥지에서 알을 까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모음이나 모어와 같은 어휘들은 마치 어머니의 부재를 대체하는 최초의 은유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상실험 별장이라는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시인은 자신을 보듬어주는 그리고 자신을 끌어안고 화해시켜주는 따스한 품과 같은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따스한 풍경을 시인은 환각의 땅이라고 말해요. 어떤 의미로 자신의 언어가 환각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자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점에서 분명한 사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어머니의 부재를 대체하는 아름다운 언어적 환상을 만들어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신기루나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시집 순례는 오규원 시인이 32살 서울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발표한 시집입니다. 이 순례라는 제목의 시집은 그 제목처럼 순례자의 마음으로 시인이 현실을 향해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자세를 보여주는 듯 해요. 왜냐하면 이 시집에는 개봉동과 장미처럼
시인의 구체적인 생활이 드러나는 시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느 마을의 이야기처럼 시인이 유년 시절의 고향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작품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집에 수록된 순례 연작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가 인용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는 발레리의 식구나 혹은 윤동주 시인의 시, 심지어 이웃 연탄집 아저씨의 절망한 얼굴까지도 인용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다양한 사람들의 절망을 살피는 작품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인도받거나 다른 사람의 절망에 기대어 자신의 절망을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앞서 오규헌 선생님의 삶에서 그리고 오규헌 선생님의 산문에서 떠나간 첫 번째 새 어머니가 왜 오규헌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오규헌 시인의 의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번째 시집인 순례의 마지막 작품인 김씨의 마을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자신의 순례가 몇 번인가 갈 한 인간의 이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순례 혹은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딛는 매 걸음걸음이 자신의 존재를 이사시키는, 자신의 존재를 탈바꿈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새 어머니가 어머니의 삶, 그리고 아내로서의 삶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 떠나간 것은 오규헌 시인에게 첫 번째 새 어머니의 삶을 사랑의 길이라고 표현하게 만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권의 시집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짓으로 비유하자면 분명한 사건은 세상을 크게 지는 손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집 안에는 중세의 어휘들 혹은 수소원자, 산소원자와 같은 과학 용어까지도 사용하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아름다운 언어들을 통해 자신만의 미학적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그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사건은 자신이 만들어낸 손으로 자기 자신을 끌어안으려는 역설적 포옹의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순례는 조금 더 현실로 나아가서 자신의 절망과 대면하기 시작한 시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시인은 때론 타인의 목소리에 인도받기도 하고요. 또 타인의 절망에 기대어 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절망을 다루는 방식을 터득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두 시집 모두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자기 몫의 삶을 여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시집 분명한 사건의 의미이고 그렇게 주어진 자기 존재를 자신의 손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시집 순례의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자신의 상흔을 언어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 의지에도 감탄을 하게 되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저희가 상처라는 키워드로 오규헌 시인의 시를 다루었는데 이 상처라는 말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랄까 그 빛나는 어린 시절 오규헌의 유년과 또 행복한 어린이 오규헌 같이 상상이 되면서 조금 더 다층적이고 더 다질적으로 저에게 진동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독자 여러분들께도 그런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초기 시에 대한 또 깊이 있는 박동억 선생님의 연구는 오규헌 연구서 끝없이 투명해지는 언어에서 살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만 물러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